안녕하세요. 저는 은하시립도서관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정혜진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올해로 75이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6시에 알람도 없이 눈이 떠집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도서관으로 향하는 걸음은 제게 더 이상 노동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지요. 도서관까지는 도보로 15분 거리. 오래된 골목길 끝자락. 다 쓰러져가는 단칸방이 제 집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늘 그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겨울엔 발끝이 얼어붙지만 책을 향한 마음만은 늘 따뜻했습니다. 도서관 정문 앞에 서면 저는 늘 같은 일을 합니다. 문을 열기 전 창문을 가장 먼저 엽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책들에게 바깥 공기를 마시게 해주는 일이 저만의 첫 의식이지요. 그 순간이면 책들이 숨을 내쉬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책장이 살짝 흔들리기라도 하면 저는 괜히 잘 잤니? 하고 속삭이곤 합니다. 보통 오전 7시쯤이 되면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합니다. 3층 회의실에서 아침 회의가 시작되면 저는 묵묵히 청소도구함을 정리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멀찍이서 듣습니다. 간혹 새로 들어올 책 목록이나 기획전 이야기가 나올 때면 괜히 귀가 쫑긋해지지만 티 나지 않게 고개를 숙입니다. 할머니가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면 불편하게 느낄까 봐서요. 청소는 늘 3층 문학실부터 시작합니다. 시집, 단편집, 옛날 소설이 빽빽하게 꽂힌 그곳은 저의 비밀 정원 같은 곳입니다. 긴 막대걸레를 들고 조심스럽게 책장 사이를 지나며 먼지를 털다 보면 그 옛날 제가 학생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어느 날처럼 문학실을 걸레질하던 중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80년대 한국 현대 시선. 이 책은 내가 밤새 교정까지 도와가며 출간을 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손끝으로 책등을 쓰다듬으며 몰래 책을 열었습니다. 누가 볼세라? 얼른 몇 페이지를 넘겨보고는 다시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꽂았습니다. 그 순간이 저에게는 하루 중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하찮은 일일지 몰라도 제게는 매일 아침 지혜를 들이마시는 숨 같은 시간이니까요. 점심시간이 되면 도서관 뒤편 조용한 구석에 앉아 간단한 도시락을 꺼냅니다. 밥, 김치, 콩나물 무침. 늘 똑같지만 그게 충분합니다. 왜냐면 진짜 주인공은 도시락이 아니라 책이니까요. 요즘은 젊은 시인 선집을 천천히 읽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 살아있는 숨결이 느껴집니다. 문득 한 시구를 읽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햇살 아래에도 시린 그리움. 어머니의 손냄새처럼 그 시를 읽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을 떠올렸습니다. 종이 한 장, 잉크 몇 방울이 어떻게 사람의 기억을 이토록 세게 잡아당길 수 있는 걸까요? 오후가 되면 도서관은 한결 더 분주해집니다. 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몰려들고 직장에서 퇴근한 직장인들도 한두 명씩 책을 찾아옵니다. 저는 그들 발걸음이 많이 머무는 자리를 중심으로 청소를 하며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청소하는 척 살짝 도움을 줍니다. 혹시 찾으시는 책이 있으세요? 저기 네 번째 서가 왼편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괜히 뿌듯해집니다.
내가 여전히 이 공간의 일부라는 기분, 잊히지 않았다는 기분 말입니다. 며칠 전에는 젊은 여학생 하나가 해방기 문학을 찾느라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학 전공생 같았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이 괜히 들떴지요. 물론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나 조언하면 이상할 테니까요. 대신 서가 근처를 맴돌며 은근히 그 책을 바라보게 만들었고, 결국 그녀는 스스로 찾아냈습니다. 책을 꺼낸 그녀의 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저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빛은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무언가를 찾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열정의 눈빛. 하루가 저물어가면 도서관은 또 다른 표정을 지닙니다. 형광등 아래 책을 읽는 사람들의 뒷모습, 조용히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 그 사이를 청소 도구를 끌고 지나가는 제 발자국. 모든 것이 정겹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끝나기 전, 저는 늘 다시 한번 도서관을 돌아봅니다. 책들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고 누군가가 그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하루는 충분합니다. 도서관에서 일한다는 것은 단지 바닥을 쓸고 창문을 닦는 일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그 이상입니다. 이곳은 제가 살아온 시간의 연장선이고 잃지 않으려는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그 평화로움이 오래가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변화의 바람이 도서관에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다.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은 듯 은하시립 도서관 주변을 감도는 바람에는 싸늘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창문을 열어 책들에게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게 해주던 나의 습관도 오늘은 왠지 조심스러웠다. 도서관 직원들이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 있었고 모두 긴장한 얼굴로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오늘 신임 관장님 오신대. 그래서 아침 회의실도 일찍 열었구나. 듣자 하니 행정 쪽 출신이라던데 무서우면 어쩌지. 내 귀에도 그런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묵묵히 물걸레를 들고 2층 로비에 유리창을 닦았다.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무거워졌다.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거렸다. 아침 9시 정각, 도서관 현관문이 열리고 검은 코트를 입은 한 여성이 들어섰다. 깔끔한 단발머리, 매서운 눈매, 단정한 정장,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 도서관의 새 관장이었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그저 한 손에 들린 태블릿으로 도서관 곳곳을 꼼꼼히 둘러보았다. 직원들은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다녔다. 나는 청소를 멈추지 않았다. 그저 먼지를 닦으며 그녀의 발걸음을 느꼈을 뿐이다. 점심 무렵 직원 전원이 회의실로 불려 들어갔다. 나는 평소처럼 3층 문학실에서 조용히 청소를 하고 있었고 닫힌 회의실 문 너머로 관장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우리 은하도서관은 지금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말투는 단호했고 멈춤이 없었다. 전자도서관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용자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서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활용도가 낮은 서간은 구조 조정에 들어갑니다.
내 손에 들린 걸레가 그대로 멈춰 섰다. 이용자 분석, 장서 조정, 구조 조정.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엉켜들었다. 곧 그녀는 태블릿 화면을 흔들며 말했다. 특히 낡고 손상된 도서들은 폐기 목록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종이책 대신 디지털 매체를 확대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직원들의 얼굴에는 당혹과 피로가 섞여 있었다. 사서들 몇 명은 작게 탄식했고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이 바람이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느꼈다. 며칠 뒤 도서관 곳곳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내가 매일 아침 열어주던 창문들은 공조 시스템 가동 지침에 따라 굳게 닫혔고 따뜻한 햇살 대신 형광등이 하루 종일 공간을 채웠다. 문학실 한쪽 벽에는 스마트 도서관 시범구역이라는 현수막이 붙었고 그 아래에는 태블릿 PC들이 설치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문학실에서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때 관장이 직원 2명과 함께 들어왔다. 그들은 책장을 훑으며 태블릿에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었다. 이쪽 시집들은 모두 폐기 대상으로 분류하겠습니다. 관장님, 이 시집들 중에는 초판본도 있고 절판된 책도 많은데요. 더 이상 이곳을 책 창고로 둘 수는 없습니다. 공간을 활용해야 하니까요. 그 말에 나는 하던 일을 멈출 뻔했다. 내가 평생을 연구해온 현대시 전집들이 그들이 말하는 공간 낭비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참담했다. 시집들이 마치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듯 했다. 우릴 지켜줘요. 그 시집 중에는 내가 직접 편집에 참여한 것도 있었다. 고인의 육필 원고를 받아 타이핑하던 밤. 편집자의 손으로 숨결을 불어넣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가치한 종이뭉치로 분류되는 것을 나는 견딜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마지막까지 도서관을 떠나지 않았다. 청소 마무리라는 핑계를 대고 문학실에 남아 있었다. 폐기 대상으로 분류된 책들이 담긴 박스들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나는 결심했다. 이 책들을 살려야 해. 나는 도서관 카트에 조심스럽게 책들을 담기 시작했다. 오래된 시집, 절판된 단편선집, 60, 70년대의 문학 총서들, 그 모든 것을 내가 숨겨두었던 청소 도구함으로 옮겨놓았다. 당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최소한 이 밤만큼은 그들을 지켜내고 싶었다. 그 순간 뒷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무슨 일이시죠? 깜짝 놀라 돌아보니 관장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퇴근을 위해 늦게까지 남아 서류 정리를 하던 중이었다. 그녀의 눈길이 카트에 담긴 책들 위로 멈췄다. 이건 폐기 도서들 아닌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눈빛은 매서웠다. 설마 무단 반출을 하시려는 건 아니시겠지요. 나는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카트 위에서 한 권의 책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내 시집이었다. 그녀는 책을 주워들고 제목을 바라보았다. 겨울나무, 그리고 저자 이름을 확인하자 그녀의 눈이 커졌다.
김혜진 교수님, 나는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정말 교수님이세요? 서울문예대 국문학과의 그 김혜진 교수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시집. 표지에는 흐릿하게 바랜 글씨로 적혀 있었다. 겨울나무, 김혜진,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 책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관장 이서연은 책을 들고 아무 말 없이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혹시 정말 이 시집의 저자 김혜진 교수님이 맞으세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다. 눈가가 뜨거워졌고 가슴이 벌렁거렸다. 책이 그리웠어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은퇴하고 나서 책과 멀어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곳에서라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이서연 관장은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묘한 존경의 빛이 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한동안 말없이 손에 들린 시집을 다시 한 장, 또 한 장 넘기며 그 속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이 어느 한 구절에서 멈췄다. 잊힌 이름들이 눈 속에 피어 마지막 겨울나무처럼 나는 여기 서 있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시. 대학 1학년 때 읽었어요. 국문과 수업 시간에. 이 구절 때문에 저는 문학을 전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시집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이내 작게 웃었다. 어쩐지 이상했어요. 밤마다 누군가 책을 보수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누구도 몰래 시집에 낡은 페이지를 붙이고 찢어진 표지를 다시 살려내고.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게 교수님이셨군요. 나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그냥 손이 가더라고요. 아픈 책들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누구한테도 말 안 했어요. 청소부가 그런 일까지 하면 눈총 받을까 봐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감사드려요. 너무나. 진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관장실의 작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늦은 밤. 도서관은 이미 고요 속에 잠겨 있었고 창밖으로는 도심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이서연 관장이 차를 한 잔 내어주며 말했다. 사실 많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디지털화가 시대의 흐름인 건 알지만 종이책이 주는 감성과 가치는 그 어떤 기술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디지털도 좋지만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해요. 문학은 사람의 숨결이 들어있는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냉정하니까요. 예산은 부족하고 시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만 원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도서관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근데 교수님 덕분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책장을 정리하면서 이 시집을 보았을 때 마치 제 과거와
저의 이유와 다시 마주한 기분이었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시가 그런 힘이 있죠. 읽는 순간 잊고 지냈던 나를 데려와요. 그녀는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교수님, 부탁이 있습니다. 네, 저희 도서관의 자문위원이 되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공식적인 직함을 드리고 싶어요. 청소부가 아닌 이 도서관의 살아있는 문학 자문으로서요. 나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건 너무 과분한. 아니에요. 그녀가 단호히 말했다. 필요해요. 교수님 같은 분이 이곳에 있어 주셔야 이 도서관이 진짜 도서관으로 남을 수 있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 아침 청소는 계속하게 해주세요. 책들이 깨어나는 그 시간? 저는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서연 관장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그건 오히려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그렇게 밤은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도서관의 미래를 이야기했다. 한 사람은 잊혀진 시인으로, 또 한 사람은 방향을 잃은 관리자에서, 우리는 다시 책의 세계에서 길을 찾고 있었다. 며칠 후 도서관에는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도서관 한켠에 한국문학특별보관실이 생겨났고 그곳에는 폐기 대상이었던 초판본, 절판 시집, 수집본이 하나둘 다시 자리를 잡았다. 관장실 문 앞에 붙은 명패 하나가 눈에 띄었다. 문학자문위원, 김혜진 교수. 그리고 나는 여전히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도서관으로 향했다. 창문을 열고 책장 사이를 지나며 먼지를 털어내고 햇살 속에 반짝이는 문장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다. 도서관은 겉보기엔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조용히 깊숙한 곳부터 바뀌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아침 4시에 일어난다. 도서관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나를 기다린다. 청소도구함을 끌며 복도를 지나 문학실 문을 열면 어김없이 종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방인다. 그 향은 오래된 우정 같아서 한번 들이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먼저 창문을 연다. 찬 공기가 밀려들며 책장 사이를 지나고 책들은 그 사이에서 조용히 숨을 쉰다. 그 풍경을 바라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 한 줄이 떠오른다. 창을 연다 묵은 언어들이 기지개를 켠다. 그러고 나면 나는 걸레를 들고 시집들이 있는 구역부터 닦는다. 이제는 문학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이 생겼지만 아침 청소는 여전히 내가 먼저 한다. 그건 어떤 책임이나 노동이 아닌 내 하루의 예배 같은 것이다. 그리고 아침 8시가 되면 작은 일이 시작된다. 아침의 시 교실이라는 이름의 모임이다. 도서관 문학실 한켠에 작은 원형 테이블을 두고 나는 매일 아침 짧은 시 수업을 연다. 처음에는 나 혼자였지만 어느새 둘, 셋이 모이더니 지금은 10명 가까운 이들이 모인다. 출근 전 짧은 시간 들리는 직장인도 있고 학교 가기 전 교복 차림으로 오는 고등학생도 있다. 그들은 조용히 앉아 시를 듣고 함께 낭독하고 나누고 때론 눈시울을 붉히기도 한다.
그 중에서 내 눈에 가장 자주 띄는 아이가 있다. 까만 머리에 얌전한 얼굴을 한 여고생. 늘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공부하던 아이. 그 아이가 시 교실에 오기 시작한 건 우연 같지만 어쩌면 오래전부터 예정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기억난다. 처음 그 아이를 본 건 한 달 전.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모습이었다. 그날 나는 몰래 김밥 한 줄을 책상 위에 놓았다. 그 후 아이는 깜짝 놀라면서도 조용히 그 김밥을 먹었다. 나는 책장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며칠 전 시 교실이 끝난 뒤 아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쭈뼛거리며 다가와 말을 걸었다. 저기, 선생님.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래전 제자가 시험지를 들고 와서 질문하던 듯 조심스러웠다. 그때 책상 위에 김밥 선생님이셨죠.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그녀의 눈에 금세 눈물이 맺혔다. 사실 집이 좀 어려워서요. 아침도 못 먹고 나올 때가 많았는데 그날 진짜 힘이 됐어요. 나는 그저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그런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아이는 그날 이후 시 교실의 단골이 되었다. 그리고 며칠 뒤 조심스럽게 자기가 쓴 시를 한 편 보여주었다. 아침을 굶은 마음이 책장 사이에서 김밥 냄새로 깨어났다. 눈뜬 배고픔보다 따뜻한 건 아무도 모르게 건넨 마음이었다. 그 시를 읽으며 나는 한참이나 말을 잊지 못했다. 순수하고 투명한 문장이 내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시라는 게 무엇인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 한편 도서관은 점점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디지털화 작업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었다. 태블릿으로 자료를 검색하고 전자책을 열람하는 공간이 생겼지만 동시에 종이책이 머무는 구역은 더 정돈되고 존중받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나는 관장 이서연과 함께 특별 보관실 목록을 매일 정리하며 초판본, 절판본, 작가 친필 서명본 등을 구분했다. 그 과정은 마치 보물을 발굴하는 일처럼 설렘이 가득했다. 어느 날 관장이 나에게 말했다. 교수님, 예전엔 도서관 혁신이라는 말을 하면서 효율성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혁신보다 기억을 지키고 싶어졌어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기억이 없으면 혁신도 방향을 잃어요. 책이란 건 누군가의 삶이자 시대의 숨결이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도서관에서 그런 걸 배웠어요. 교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녀의 말은 짧고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고 그녀는 더 이상 차가운 행정가가 아니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페이지를 넘기고 있는 독자였다. 하루는 아침 시 교실이 끝난 뒤 그 여학생이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저 시인이 되고 싶어요.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 아이는 이미 시인처럼 마음을 쓰고 있었으니까. 그래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시인은 자격이 필요한 직업이 아니에요. 당신이 쓰고 싶다면 이미 시인이에요.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내게 내밀었다. 나의 첫 시집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예전 내가 했던 말들을 떠올렸다. 강단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하던 그 목소리가 다시 내 안에서 들려왔다. 시를 쓴다는 건 세상의 아픔을 가장 먼저 느끼는 감각을 갖는 것이고 그 감각을 언어로 치유하는 일입니다. 그날 오후 나는 내 낡은 시집을 그녀에게 선물했다. 이 책. 지금은 절판됐지만 언젠가 너도 이런 시집을 낼 날이 올 거야. 그녀는 책을 품에 안고 한참을 서 있었다. 책을 들고 있던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그 떨림은 확신의 떨림이었다. 도서관은 그렇게 변하고 있었다. 디지털과 종이책,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행정과 문학 모든 것이 함께 숨쉬는 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새벽 어둠 속에서 첫 창문을 연다. 먼지 낀 책 등을 손끝으로 닦으며 오래된 단어들을 새로이 기억한다.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끔은 관장 이서연도 아침 일찍 나와 내 옆에서 걸레를 들고 함께 책장의 먼지를 닦는다. 교수님, 그녀가 묻는다. 행복하세요. 나는 창밖을 바라본다. 하늘 위에 마지막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이렇게 책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봄이 왔다. 도서관 앞들의 매화나무에 연분홍빛 꽃망울이 맺혔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창문을 열면 희미하게 흙냄새와 꽃내음이 뒤섞여 들어왔다. 그 향기만으로도 내 하루는 한층 따뜻해졌다. 창문을 꼭 열어야 책들이 숨을 쉬죠. 나는 매일처럼 문학실의 창을 열며 중얼거렸다. 문학 자문위원이 된 지도 2달이 넘었다. 이제는 사람들도 나를 청소부 할머니가 아닌 김혜진 교수님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청소도구함을 소중히 여겼고 아침 첫 시간 누구보다 먼저 도서관에 들어와 먼지를 닦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시간만큼은 내가 진짜 책 속의 사람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아침의 시교실은 더 이상 조그만 모임이 아니었다. 이제는 정식 프로그램으로 등록되어 포스터까지 도서관 입구에 붙고 사서 선생님이 참가자 명단도 정리했다. 어느 날은 10대부터 70대까지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작은 문학실에 빼곡히 앉았다. 누구는 정장을 입고 출근 전 들렀고, 누구는 교복 바지에 실내화를 신고 학교 가기 전 시간을 내왔다. 그 중심에는 나와 내 첫 시집 겨울나무를 품에 안은 소녀가 있었다. 그 아이는 어느새 시 교실의 조교가 되었다. 시 낭독을 도와주고 새로 온 사람들을 챙기며 늘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사람들을 이끌었다. 그날도 우리는 한 편의 시를 읽었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 나는 천천히 읊기 시작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침묵합니다. 낭독이 끝나자
방 안은 조용했다. 누구도 바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한 직장인이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오늘 이 시는 저한테 꼭 필요한 시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가 말했다. 여기 오면 이상해요.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해져요. 나는 그저 웃었다. 시는요. 우리 마음 안에 창문이에요. 닫혀 있던 마음도 누군가 옆에서 함께 열어주면 금세 숨 쉴 수 있거든요. 도서관에도 더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디지털 시스템은 점점 자리를 잡았고, 태블릿 열람실, 자동 대출기, 전자책 다운로드 부스까지 생겼다. 하지만 그 옆에 한국문학특별보존실은 더 단단히 자리를 잡았다. 한 면 전체가 유리로 둘러싸인 그 공간에는 초판 시집, 친필 서명본, 절판 단행본들이 조명 속에 놓여 있었다. 관장 이서연은 자주 나를 그곳으로 불러 책의 배경이나 작가와의 일화들을 물었다. 나는 그에게 시대마다의 문학적 흐름, 금서로 묶인 사연, 작가의 눈물 같은 것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야기들을 디지털 정보로 정리해 도서관의 아카이브로 구축해 나갔다. 그 작업은 지워질 뻔한 기억을 되살리는 일이었다. 하루는 관장이 나에게 말했다. 교수님, 이 도서관의 새로운 이름을 제안해 볼까 해요. 이름이요. 은하시립도서관이라는 명칭도 좋지만 여기서 우리는 시를 배우고 나누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요. 은하문학도서관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 말은 단순한 이름 바꾸기가 아니었다. 이 공간의 정체성과 미래를 문학이라는 뿌리에 두겠다는 선언이었고, 나 같은 사람들의 삶을 존중하겠다는 신호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요. 책은 그저 보관되는 게 아니라 살아 있어야 하니까요. 그날 도서관은 또 한 걸음 깊어졌다. 봄이 무르익던 4월 말. 아침에 시 교실에서 작은 시 낭독회를 열었다. 참가자 전원이 자작시 한 편을 준비했고, 도서관 작은 강견장은 조용한 설렘으로 가득 찼다. 그 여학생 이름은 지윤이었다는 마지막 발표자였다. 조용히 앞으로 나가 시 한 편을 꺼냈다. 내 책상 위 김밥 한 줄, 이름도 모를 따뜻한 손배보다. 마음이 먼저 불러졌던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시를 먹고 자란다. 낭독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다. 지유는 부끄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 시는 제 삶을 바꿔준 분께 바칩니다.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누군가는 조용히 울고 있었다. 며칠 뒤 지유는 어느 대학교의 청소년 시인 프로젝트에 선정되었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선생님, 저 시인이 되었어요. 나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니야. 너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인이었단다. 이제 나는 종종 간견 요청도 받는다. 시와 삶에 대한 이야기. 세대를 잇는 문학의 힘에 대한 특강. 한때 마이크조차 사치였던 내 삶에 다시 목소리가 찾아온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새벽 도서관을 연다. 창문을 열고 책을 깨운다.
먼지를 닦고 시를 읊고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을 정돈한다. 그게 내 삶이다. 하루는 관장이 나에게 물었다. 교수님은요, 이 도서관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세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새벽 5시요. 왜요? 아무도 없는 시간, 책만 살아 숨 쉬는 순간. 그때가 가장 진실하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꺼냈다. 그 속에 마지막으로 한 줄을 썼다. 나는 이곳에서 시처럼 살았다.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분명하게, 그리고 당신에게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어디선가 조용히, 묵묵히 자신만의 시를 써내려 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요? 당신이 쓴 문장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김밥 한 줄 같은 따뜻한 기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이야기도 책장 사이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페이지에 머물며 살아가니까요.